오늘 아침 박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한세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주방 바닥에 꿇어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놓여 있었다. 하얀 쌀밥 미역국,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몇 가지 나물.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오직 그녀에게만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아버지의 온화했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그녀에게 주었다. 세리야, 어떤 상황에서도 네 자신을 잃지 말아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차가운 집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냄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추억을 산산조각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였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주방으로 들어섰다. 제사상을 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하는 짓이야? 네. 그 가난한 집안의 풍습을 왜 이 집까지 끌고 들어와 당장 치우지 못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라서 조용히 하고 치우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유난이야. 그저 내 몸뚱이 하나 우리 아들에게 팔아넘긴 것뿐이지. 비수 같은 말이 한세리의 가슴에 박혔다. 시누이인 박서연이 하품을 하며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제사상을 발끝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이런 걸 챙겨. 정말 촌스럽다. 이 냄새 때문에 내 명품 옷에 냄새 배면 어쩔 거야. 박서연은 한세리의 낡은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결혼 후 박씨 가문은 그녀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주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한세리는 그저 장식품만도 못한 존재 구석에 처박아 두는 먼지 쌓인 인형일 뿐이었다. 한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다. 돌아가신 분께 예의는 지켜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박 여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 집에서 밥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박 여사의 손이 매섭게 올라갔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박민준이 들어왔다. 어젯밤 외박을 한 그는 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한 여자 화장품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주방의 험악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민준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내 마누라가 아침부터 집안의 우환을 끌어들이고 있잖니. 박 여사가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박민준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한세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시끄럽게 좀 하지마. 아침부터 피곤하게. 그가 무심하게 말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하나가 떴다. 한세리의 눈에 그 내용이 똑똑히 들어왔다. 자기야, 어젯밤 너무 좋았어. 오늘 저녁에도 볼 거지. 수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남편의 외도.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본 박서연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뭘 그렇게 놀라. 오빠가 능력이 좋아서 여자들이 따르는 건데. 언니처럼 볼품없는 여자한테만 묶여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박 여사 역시 거들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위로를 찾는 거 아니겠어. 모든 게 네 탓이야.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남편의 배신마저 그녀의 탓으로 돌리는 이 지긋지긋한 가족. 한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그릇을 놓칠 뻔했다. 그때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참 어머니, 회사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막혔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PK건설이 어떤 회사인데 대출이 막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당장 다음 주까지 3억 정도가 필요한데. 박민준이 곤란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자 박 여사의 시선이 다시 한세리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속이 번뜩였다. 야애 너, 내 친정 말이야. 아직 그 허름한 집은 남아있지. 내 엄마한테 가서 그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해. 우리 민준이 회사가 이 지경인데 네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널 거둬준 은혜를 갚을 기회잖니. 그것은 명령이었다. 아니, 자비 없는 통보였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그 작은 집. 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다. 한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텅 빈 것처럼 공허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굴욕 배신감이 한순간에 응축되어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이제 끝이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뜻밖의 순순히 대답했다. 박 여사와 박서연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고 박민준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그들은 아무도 그녀의 대답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한세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작은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의 물건들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바싹 마른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의 손에 쥐어주신 유품이었다. 이 안에 내 뿌리가 있단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로켓을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만이 진짜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방을 나왔다. 거실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일을 하며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한세리는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증오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어디가 돈 구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 박서연이 의아한 듯 물었다. 한세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돈 구하러 가요. 당신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아주 큰 돈.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이자 한셀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을 나온 한셀이는 목적지 없이 걸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가 풀린 듯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몇만 원이 전부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과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굵어진 빗줄기는 도시의 넌사인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해 비를 피했지만 한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비에 젖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빗물이 그녀의 눈물을 감춰주고 지난 시간의 더러운 기억들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멍하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다. 놀란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우산을 펼쳐 들고 내렸다. 딱 떨어지는 검은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차가운 카리스마가 전신을 감싸고 있는 남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SJ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갑자기 튀어나온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사고를 낼 뻔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는 여자에게 쓴소리를 하려 입을 열었다. 앞을 보고 다녀야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기 때문이다. 비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공포나 놀람이 아니었다. 슬픔에 젖어 있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하고도 고요한 빛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강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할 말을 잃었다. 한세리는 고개를 숙여 짧게 사과하고는 자리를 피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강지훈의 시선은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비에 젖은 얇은 블라우스 위로 낡았지만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은색 로켓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문양은 불사조가 날개를 펼친 형상을 정교하게 조각한 문양이었다. 강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 20년 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문했던 유서 깊은 저택의 정원. 그곳에서 만났던 햇살처럼 밝게 웃던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목에도 똑같은 불사조 문양의 로켓이 걸려 있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상징이야. 아주 용감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래. 어린 소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로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김은솔. 강지훈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아우라그룹의 상징. 어떻게 저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한세리는 그저 이 불편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짜증 대신 낮고 진중한 음색을 띠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세리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로켓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낯선 남자에게 그것에 대해 설명할 이유는 없었다. 제 것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하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아우라그룹의 상징.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빗속을 걸어가는 한세리의 등 뒤로 강지훈의 차가 조용히 미끄러져 사라졌다. 한참을 더 걸은 한세리는 허름하지만 깨끗해 보이는 작은 여관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돈을 전부 털어 하룻밤 묵을 방을 구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다.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앞으로의 막막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목에 걸린 로켓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길지 않았다. 울음 끝에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닌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버린 그들에게 보란듯이 반드시 내 힘으로 일어서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한세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가장 저렴한 옷을 한 벌 사입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그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먹는 밥은 박씨 집안의 호화로운 식사보다 훨씬 더 달게 느껴졌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강지훈은 대답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스케치 하나를 내밀었다. 정교한 솜씨로 그려진 불사조 문양의 로켓이었다. 김 비서, 어젯밤 내가 만난 여자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던 것 어떻게 됐나?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착의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문양부터 조사해. 내가 아는 것이 맞다면 이건 아우라그룹의 상징일 거야. 20년 전 실종된 김은솔 상속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공식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의 비공식적인 증언, 주변인들의 인터뷰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강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그리고 어젯밤 마주친 강렬한 눈빛의 여자, 두 개의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어젯밤 그 여자를 찾으면 절대 놓치지 마. 조용히 모든 것을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가고 강지훈은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속 그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이 일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는 그 폭풍의 중심에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금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SJ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라 불릴 만큼 유능했고 그들은 총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먼지 쌓인 사건 파일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잊혔던 이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비서는 하룻밤 만에 놀라운 중간 보고서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양은 아우라 그룹의 것이 맞았습니다. 정확히는 창업주 일가만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상징입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넘기며 미간을 좁혔다. 20년 전 당시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김태섭 부사장 부부가 빗길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차량에는 5살이었던 딸 김은솔 양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다. 차량은 절벽 아래 강으로 추락했고 부부의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김은솔 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납치나 유괴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우라 그룹의 김 회장은 막역한 사이였다. 덕분에 어린 시절 그는 김 회장의 저택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났던 인형처럼 예쁘고 당찼던 여자아이 은솔. 함께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 그녀가 자랑스럽게 목에 걸린 로켓을 보여주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도 아직 생생했다. 그 여자 한세리는 찾았나? 네, 회장님. 현재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을 시작했고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세리의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식당 유니폼을 입고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고시원을 향하는 모습.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날 밤처럼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가족 관계는 어머니 한 분이 생존해 계시고 아버지는 한동철이라는 인물로 한 달 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다. 한세리의 아버지 한동철 씨는 20년 전 아우라 그룹 김태섭 부사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사고 당시에도 그가 운전을 했나?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해고 사유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였지만 당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해고와 동시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았고 그 직후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충직했던 운전기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거액의 퇴직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강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세워졌다. 한동철은 김은솔을 납치한 게 아닐 거야. 그는 아이를 구한 거다. 어쩌면 김태섭 부사장은 사고가 나기 전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위험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일부러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하는 것처럼 위장해 멀리 떠나보낸 것이다. 한동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은솔을 자신의 딸 한세리로 키우며 평생을 숨어 살았던 것이다. 가설을 증명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DNA 대조가 필수적이다. 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김 비서,
가장 유능한 요원들로 팀을 꾸려 한세리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DNA 샘플을 확보해 머리카락 한 올 타액이 묻은 컵이라도 상관없어. 그 시간 한세리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다. 고된 노동에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하고 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잠드는 단조로운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한세리는 홀 서빙까지 도와야 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식당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듯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자리가 없어 망설이는 노부부를 본 한세리는 즉시 달려가 구석의 작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들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녀는 따뜻한 물부터 가져다 주며 상냥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 노부부의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식사를 마친 노부부가 계산을 하며 한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덕분에 편하게 잘 먹었어. 참 마음씨가 곱네. 복 받을 거야.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한세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3년간 그녀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가 노부부를 배웅하는 사이 말쑥한 차림의 한 젊은 남자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사과하고는 식당을 나갔다. 한세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짧은 순간 남자가 그녀의 유니폼 어깨에 붙어있던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을 아주 능숙하게 채취해 갔다는 사실을. 다음날 SJ그룹의 총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긴급 보안 서류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우는 말없이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DNA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결론 상기 두 분석 대상은 99.99%의 확률로 친조선 관계가 성립됨.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가설은 사실이었다. 빗속에서 만났던 처연하지만 강인한 눈빛을 가졌던 그 여자 한세리. 그녀가 바로 20년 전 사라졌던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핏줄 김은솔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감정을 추슬렀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이 있었다.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손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늙은 회장에게 강지우는 자신의 개인 직통 전화를 들었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저 강지훈입니다. 강 총장, 이 늙은이에게 무슨 일인가? 강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손녀 은솔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20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가 절박하게 흘러나왔다. 지금 뭐라고 했나? 강지훈의 전화 한 통은 20년 동안 멈춰있던 아우라그룹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거친 숨소리와 침묵은 손녀를 잃어버린 한 늙은 할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그리움을 대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김 회장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마침내 김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 총장, 그게 정말인가, 확실한 건가?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은솔 아가씨는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다행히 옆에 있던 비서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김 회장이 너무 큰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금방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강지훈은 즉시 김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한 아우라그룹의 본가.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지만 지난 20년간 웃음소리가 사라진 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이 도착했을 때 저택은 전에 없던 긴장감과 희미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응접실에서 마주한 김 회장의 모습은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헬쑥하고 쇠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핏발이 선 채 믿을 수 없는 희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 총장, 내 손녀. 우리 은솔이가 어디 있나? 지금 어디에 있어? 강지훈은 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세리안이 김은솔이 살아온 지난 20년의 세월과 현재 그녀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 한동철의 충심 가난했지만 평범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박씨 가문에서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3년의 결혼 생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회장의 주름진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졌다. 특히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 지난 3년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대목에서는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감히 내 손녀에게.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지금은 손녀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다. 김 회장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강지훈이 그를 만류했다. 회장님 아가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만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회장은 강지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지훈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부탁하네 강 총장. 내 목숨 같은 아이야. 부디 상처받지 않게 잘 데려와 주게. 다음 날 오후 한세리는 식당 주인의 심부름으로 근처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고된 노동의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엄마에게 작은 내복 한 벌을 사서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은 가벼웠다. 그때 그녀의 앞에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며칠 전 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남자 강지훈이었다. 한세리는 순간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왜 이 남자가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목에 걸린 로켓을 움켜쥐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세리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이끌었다.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한세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혹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리 씨의 출생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버님 한동철 씨는 세리 씨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한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그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내민 낡은 사진 한 장에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동철이 운전기사 복장을 한 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중년 부부와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었고 목에는 자신과 똑같은 불사조 문양의 로켓을 걸고 있었다. 한세리의 동공가 심하게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분들은 아우라그룹의 김태섭 부사장님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한세리 씨입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김은솔입니다. 강지훈은 20년 전의 진실을 그가 추측했던 모든 가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한동철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할아버지 김 회장의 이야기까지. 한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30년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내 이름이 한세리가 아니라고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목에 걸린 로켓과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겼던 마지막 말의 의미가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 안에 내 뿌리가 있단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양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 그리고 진짜 가족에 대한 혼란스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가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강지우는 묵묵히 손수건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의 차는 김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한셀이 아니 은솔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 앞에 나와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 인자했던 아들의 모습을 닮은 얼굴. 노인은 차에서 내리는 은솔을 본 순간 그대로 멈춰섰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아들의 아내 그녀의 어머니를 쏙 빼닮은 모습이었다. 은솔아. 김 회장의 목소리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떨려왔다. 은솔은 그 부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20년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김 회장은 주름진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핏줄이 끌어당기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내 아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었어.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은솔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그것은 20년 만의 재회이자 모든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 아우라그룹 20년 전 실종된 유일 상속녀 김은솔 생존 공식 발표. 모든 언론과 방송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아우라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는 김 회장의 휠체어를 민 김은솔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에 초라하고 기죽어 있던 한세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분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뉴스는 박씨 가문의 평온했던 아침을 산산조각 냈다. TV 화면 속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중 하나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마주한 박 여사와 박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였다. 저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돼. 박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TV 화면과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 박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민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돌멩이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였다니. 아니 그 다이아몬드를 제 발로 걷어차버렸다니. 그들의 머릿속에 한세리가 집을 나가던 날 아침 그녀가 남겼던 마지막 말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돈 구하러 가요. 당신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아주 큰 돈. 그것은 허세나 저주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가 어떤 것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들을 향해 불어오기 시작했다. 김은솔의 귀환은 단순한 신분 상승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과 같았다. 지난 30년간 한세리로 살며 겪었던 고난과 서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그늘 아래서 눈물 찢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우라그룹의 회장실은 그녀의 새로운 교실이 되었다. 김 회장은 남은 생의 모든 것을 손녀에게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그룹의 역사부터 경영 철학,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은솔의 흡수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평생을 경영 일선에 있었던 노 회장마저 감탄하게 했다. 강지훈 역시 든든한 조력자이자 스승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SJ 그룹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는 법부터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협상하는 기술까지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은솔에게 단순한 은인을 넘어 깊은 신뢰와 의지를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어느 날 저녁 회장실에서 세 사람은 PK건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회장의 얼굴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 손녀를 감히 그따위로 취급한 놈들이다. 단 하루 만에 파산시켜도 시원치 않을 놈들. 은솔은 그런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이성이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너무 시시해요. 고통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느끼게 해줘야죠.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절망감을 수백 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녀는 PK건설의 재무제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민준의 회사는 겉보기엔 탄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거의 모든 자금을 제1금융권의 대출로 충당하고 있죠. 이 자금줄만 끊어버리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그것은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며 박민준이 술에 취해 떠벌리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덕분이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이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갈 참이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은솔 씨 말이 맞습니다. 명분 없는 직접적인 공격은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SJ그룹과 아우라그룹의 신용도라면 은행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명백하죠. 달콤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바로 다음 날부터 PK건설에는 재앙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주거래 은행인 대한은행이었다. 대한은행은 갑작스럽게 PK건설의 신용등급 재평가를 이유로 모든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5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동시에 다른 모든 은행들도 약속이나 한 듯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박민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상무님 대한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부장님 청수 프로젝트 시공 계약을 파트너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습니다. 팀장님, 자재 업체들에서 현금 선결제가 아니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비명 같은 보고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박민준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달리던 회사가 어째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세리, 아니 김은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사의 위기는 곧바로 박씨 집안의 위기로 이어졌다. 박 여사와 박서연이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단골 명품관에서 VVIP 대우를 받기는커녕 한도 초과로 카드가 정지되는 굴욕을 당했다. 어제까지 같이 쇼핑하며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주최하던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 그들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집안은 매일같이 지옥이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악을 썼고 박서연은 모든 것이 망했다며 울부짖었다. 박민준은 쏟아지는 압박감과 눈앞의 파산 위기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장 비굴한 선택을 했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본사로 찾아갔다. 꾀죄죄한 몰골로 로비에서 아내를 만나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그 소식은 곧바로 은솔의 귀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불쾌한 얼굴로 경비들을 시켜 당장 쫓아내라고 했지만 은솔은 그를 막았다. 아니요, 만나보겠어요. 제가 왜 그를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녀는 박민준을 회장실 옆 가장 전망이 좋은 회의실로 불렀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박민준이 평생 꿈꿔왔지만 결코 앉아볼 수 없었던 자리였다. 은솔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강지훈이 서 있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온 박민준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세리야, 아니 은솔 씨,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다 우리 어머니가... 닥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변명을 끊었다.
은솔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어디서 감히 오해라는 말을 입에 담아 당신이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는 문자를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알던 한세리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말하는 아내는 3년 동안 당신 집에서 개 돼지 취급을 받다가 죽었어. 당신 가족이 내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죽었다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우라 그룹의 김은솔이야.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박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돌아가. 그리고 당신들 가족이 내게 주었던 고통을 이제부터 천천히 곱씹으며 살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은솔이 손짓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들어와 박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잠깐 세리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가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순간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단독 PK건설 박민준 상무 내연녀와 밀회 현장 포착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 화면에는 박민준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선명한 사진이 떠 있었다. 강지훈의 정보팀이 수집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경호원들에게 붙들린 채 그 뉴스를 본 박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재정적 파탄에 이어 사회적 명예마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짐승 같은 절규와 함께 깨달았다. 은솔은 유리창 너머로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지만 그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 같았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하는 차가운 결의의 증거였다. 박민준의 불륜 스캔들은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나갔다. 아우라 그룹 상속녀의 전 남편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PK건설과 박씨 일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정보팀이 살짝 흘려준 자료들은 아주 훌륭한 미끼가 되었다. 자금줄이 막히고 사회적 명예마저 실추된 PK건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결국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박민준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박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에는 차 앞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박 여사와 박서연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 최고급 가구들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다 저 재수없는 계집애 때문이야.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쳐놔.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한때 우아함을 자랑하던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서연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김은솔만 없으면 돼. 그 애만 사라지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박민준의 퀭한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파산과 이혼 소송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과거 사업을 하며 알게 된 뒷세계의 불량배들에게 연락했다. 얼마 남지 않은 비자금을 탈탈 털어 김은솔의 납치를 의뢰했다. 그는 은솔을 납치한 뒤 김 회장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박씨 일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은솔의 주변에 그림자처럼 최정예 경호원들을 배치해 두었고 박씨 일가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불량배들과 접촉한 바로 그날 저녁 강지훈의 집무실에 관련 보고가 올라왔다. 어리석은 놈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경찰 고위층에 있는 자신의 인맥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을 기회였다. 한편 은솔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할아버지와 함께 온실을 산책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손녀를 되찾은 후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은솔 아우라 그룹의 다음 신사업으로 바이오테크 분야는 어떻겠니? 내 생각은 듣고 싶구나. 좋은 생각이세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 전에 그룹의 낡은 지배구조부터 개혁해야 해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음 짓는 평화로운 풍경. 그 누구도 이 아름다운 시간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납치 시도는 허무할 정도로 싱겁게 끝났다. 박민준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은솔이 탄 차를 덮치려던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호원들과 사복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다.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고 그들은 곧바로 배후에 박민준이 있음을 실토했다. 같은 시각 허름한 모텔방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박민준과 박여사, 박서연의 방문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민준 씨, 김은솔 씨에 대한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솔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강지훈을 통해 자초지종을 전해들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을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끝없는 어리석음에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군요. 악은 스스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강지훈의 말대로였다. 박씨 일가의 납치교사 혐의는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다. 여론은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등을 돌렸고 그 어떤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솔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씨 일가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수집한 PK건설의 비자금 장부와 탈세 증거 정관계 로비 자료들을 검찰 특별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한 커넥션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PK건설과 연루되었던 수많은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들끓었고 그 중심에는 몰락한 박씨 일가가 있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날 은솔은 법정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TV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민준은 납치교사 및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여사와 박서연 역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했던 그들은 죄수복을 입은 채 초라하게 법정을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었다. 오직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은솔은 조용히 TV를 껐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을 휘젓던 증오와 분노의 폭풍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낯선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양아버지 한동철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아버지와의 약속 지켰어요.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제 삶을 되찾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자 은솔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한세리의 억울한 삶도 김은솔의 복수도 모두 과거에 묻고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1년 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싹을 틔웠다. 박씨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그 빈자리에는 아우라 그룹의 눈부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채워졌다. 그 중심에는 단연 김은솔이 있었다.
그녀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우라 그룹의 단순한 상속녀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연륜과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젊은 감각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그룹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 한동철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한동철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또한 그녀는 할아버지와 논의했던 바이오테크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지훈의 SJ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엄청난 시너지를 냈고 아우라 바이오는 출범 1년 만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사회의 늙은 임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상속녀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능력과 비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낮에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냉철한 경영인으로, 저녁에는 할아버지의 재롱둥이 손녀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고 현재의 행복은 하루하루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녀의 곁에는 늘 강지훈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조력자를 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거대 그룹의 총수였지만 둘만 있을 때 그들은 평범한 연인이었다. 늦은 밤 은솔이 집무실에서 쌓인 서류와 씨름하고 있을 때면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와 간식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일에 대해 묻는 대신 그녀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한 농담을 건넸다. 아무리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당신 어깨에 달려 있어도 내 미래도 좀 챙겨줘야지. 그러면 은솔은 피곤함도 잊은 채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차가운 카리스마로 유명한 강지훈이었지만 은솔 앞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였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였다. 어느 봄날 저녁 강지훈은 은솔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차가 멈춘 곳은 아름답게 복원된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 앞이었다. 여긴? 은솔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찾아주고 싶었어. 그는 그녀를 이끌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정원에는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커다란 목련나무가 서 있었고 달빛 아래 하얀 꽃잎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그녀가 5살 때까지 살았던 옛집을 비밀리에 사들여 완벽하게 복원한 것이었다. 기억나 저 나무 아래서 우리가 숨바꼭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한테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자랑했었지. 아주 용감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은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깊은 마음을 써왔는지 가슴 저리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을 거닐었다. 은은한 꽃향기와 풀벌레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목련나무 아래 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은솔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불사조가 섬세하게 조각된 그녀의 로켓 목걸이와 한 쌍을 이루는 심플하고 우아한 백금 반지였다. 은솔아, 20년 전 이 정원에서 나는 인형처럼 예쁜 한 소녀를 만났어. 2년 전 빗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눈빛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났지.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반지가 든 상자를 올려놓았다. 처음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땐 어린 시절의 인연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어. 당신이 겪은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땐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지. 하지만 지난 1년간 당신의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나는 깨달았어. 나를 움직이는 건 더 이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야.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가 오직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몸을 낮췄다. 사랑이야, 김은솔.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진 않겠어.
당신은 이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대신 당신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나의 파트너로, 나의 아내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어. 나와 결혼해줘. 은솔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지훈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강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리며 마치 세상의 모든 축복을 내려주는 것만 같았다.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과 가족,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모두 되찾았다. 이것은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끝이자 찬란하게 빛날 행복의 시작이었다.